여기 칠순을 맞이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부성애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피 같은 예금도, 노년의 생명줄인 연금까지도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의 씨앗을 뿌렸으니 훗날 반드시 효도라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건네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속을 말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과 배신감을 맛본 그날 밤, 병상에 누운 이 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온 오랜 친구의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복의 65이 넘으면 말이야. 3가지 물건은 제때 내다 버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화근이 된다네. 과연 자애롭던 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자식과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만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 3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그토록 피눈물 나는 충고를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3가지 물건의 정체를 밝혀보려 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이 가진 가족에 대한 환상과 노후 생활에 대한 모든 상상을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올해로 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평생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교과서처럼 반듯했고 스스로 청렴하고 떳떳하게 살아왔기에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은 수많은 제자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아내가 목숨처럼 아꼈던 아이였고 제 남은 인생의 모든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녀석이 세상에 태어나 핏덩이로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평생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해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50살 되던 해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엄마 몫까지 해내며 홀로 민호를 키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고 물질적인 지원은 거의 과잉보호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교사 월급이 그리 넉넉지 않았지만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아껴가며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민호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비싼 피아노를 사주었고 대학 시절 어학 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제 노후를 위해 들어둔 적금을 일부 해지하면서까지 넓은 세상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옹알이를 하던 갓난아기가 어느새 훤칠하고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 서울 소재 명문대의 인기학과에 합격했을 때 제 가슴 속에 차오르던 그 뿌듯함과 자부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민호는 곧바로 국내 유수의 전자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도 대우도 남부러울 것 없었죠. 번듯한 정장을 입고 회사에서 지급된 차를 몰고 다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의 과업은 이제 절반 이상 완수했구나.
민호는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는 지금의 며느리인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민호의 직장 동료로 아주 똑 부러지고 야무진 아가씨였습니다. 2년 정도 교제한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서울에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집값은 사회 초년생인 젊은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수진이와 함께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찾아왔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 곰팡내와 묵은 세월의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집이었죠. 식탁에 앉은 민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머뭇거렸습니다. 오히려 수진이가 더 대범했지요. 며느리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랑 민호 씨 결혼하려고 해요. 회사랑 가까운 서울 마포 쪽에 작은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래야 나중에 출퇴근도 편하고 아이 키우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참 잘 생각했다. 경사가 겹쳤구나. 그러자 민호가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계약금이 한참 모자라요.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1억 5천만 원. 그 숫자는 잔잔하던 제 마음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듯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까지 합쳐도 제 전 재산은 2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노후에 닥칠지 모를 모든 비상사태를 대비한 말 그대로 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간절히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과 은근히 제 반응을 살피는 수진이의 미소를 보며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가둔 철제 상자에서 제 모든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와 민호 앞으로 그것들을 밀어놓으며 비장하리만치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아비가 큰 능력은 없어서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다. 여기 2억 원 정도 들어있으니 1억 5천만 원은 집값 보태는 데 쓰고 나머지는 결혼 자금으로 쓰거라. 너희 둘만 잘 산다면 아비는 찬물에 밥만 말아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때 민호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녀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벌떡 일어나 저를 꽉 껴안고는 목이 맨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수진이도 따라 일어나 제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상냥하게 말했죠.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털어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놓아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이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투자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감정의 투자 말입니다. 아들에게 투자했으니 훗날 그 아이가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시에 굳게 믿었던 첫 번째 신념이자 훗날 제 목숨을 위협하게 될 첫 번째 화근이었습니다. 바로 자식을 잘 키워 놓으면 내 노후는 보장된다는 비현실적이고 자기 위안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혼자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품위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민호네는 서울에 집을 사고 결혼을 했고 곧이어 제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 지출은 밑 빠진 독처럼 불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재자동차 할부금,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까지. 민호와 수진이가 맞벌이를 해도 삶은 여전히 팍팍해 보였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집에 올 때면 민호는 은연중에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회사 실적 압박도 심한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지훈이를 안고 웃으며 거들었지요. 아버님 지훈이 너무 예쁘죠. 근데 요즘 애 하나 키우는 게 돈 먹는 하마라니까요. 저는 그 말뜻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두 번째 어리석은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제 연금을 아들네 집에 제2의 월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저는 딱 제 생활비로 쓸 5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250만 원을 몽땅 민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아비 혼자 사는데 돈 쓸 데가 뭐 있겠니? 너희 젊은 애들은 나가는 돈도 많을 텐데 이거 보태 써라. 처음에 민호는 예의상 한두 번 거절하는 척하더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곧 넙죽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반복되자 그것은 당연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연금 날짜가 되면 민호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연금 들어오는 날이죠. 마침 이번 달에 관리비 낼 게 좀 밀려서요. 그렇게 저는 5년 가까이를 청빈하다 못해 궁핍하게 그러나 마음만은 부자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제 부유함은 오직 상상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고마워할 거라는 상상 손자가 커서 할아버지 최고라며 따를 거라는 상상. 내가 늙고 병들면 아이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거라는 상상 말입니다. 그 상상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제 삶을 극한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빌라의 벽지는 누렇게 떴지만 달력 종이로 대충 발랐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수리비가 아까워 큰 냄비에 물을 데워 씻었습니다. 병원 가는 돈이 아까워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아들과 손자에게 가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근처에 사는 옛 동료 박 선생님이 저를 보러 왔다가 제 몰골과 집안 꼴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아들은 아들이고 자네는 자네야. 스스로를 위해 뒷배는 남겨둬야지. 연금은 자네가 평생 고생해서 얻은 노후의 생명줄인데 그걸 몽땅 퍼주면 어떡하나. 저는 그 말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가슴을 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내 아들은 효자야. 내가 자식 위해 쓰는 건데 하나도 안 아깝네. 자네는 부성애가 뭔지 몰라서 그래. 박 선생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화근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밑도 끝도 없이 퍼주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금전적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헌신이 저축처럼 쌓여서 제가 필요할 때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68세 되던 해 겨울 서울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감돌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쪽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고통을 참으며 30분 넘게 기어서 겨우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급히 달려와 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의사 선생님은 최소 3개월은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 하고 재활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 지내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민호와 며느리가 잠시 상의를 하더니 민호가 제 침대 곁으로 와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마음이 안 놓여요.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세요. 집이 좀 좁긴 해도 가족끼리 서로 돌보며 사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너무 폐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가족끼리 폐란요. 퇴원 후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그 서울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낡은 책 냄새나 곰팡내 대신 세련된 인테리어 냄새와 낯선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철저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은 방 2개, 거실 하나인 전형적인 20평대 구조였습니다. 안방은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손자 지훈이 차지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겸 침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침대를 접어 소파로 써야 했기에 저는 좁은 보조 의자에 앉아 식구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식구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침대를 펴고 눈치를 보며 누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심 메뉴를 묻기도 했고 민호도 퇴근하면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절함은 얇은 살얼음판 같아서 일상의 사소한 무게에도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곧 제가 이 집의 불청객 인겨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제 생활 습관은 이 젊은 가정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저는 새벽 6시면 눈이 떠져 거실에서 몸을 좀 풀고 싶었지만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스스한 얼굴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지훈이 아직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침 뉴스나 가요 무대를 보고 싶었지만 TV 리모컨의 소유권은 언제나 손자 지훈이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만화 영화만 하루 종일 돌아갔죠. 지팡이를 짚고 뭐라도 돕고 싶어 설거지라도 하려 하면 며느리가 달려와 그릇을 뺏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서 있기도 힘드시잖아요. 또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고 칠까봐 감시해야 하는 늙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 제게 안부를 묻는 일은 사라졌고 피곤하다는 얼굴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자 사이의 대화는 하루에 3마디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는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와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닫힌 방문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2개의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합가한 이후에도 제 연금 통장은 매달 1원 1푼 남김없이 민호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돈을 다 주었으니 적어도 저를 돌보는 일에는 기꺼운 마음일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병원비와 재활 치료비, 영양제 값은 만만치 않았고 그것 때문에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소공어렸지만 나중에는 거실에 앉아있는 제가 듣지 않으려 해도 다 들릴 만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민호 씨, 이번 달 아버님 병원비랑 약값이 벌써 100만 원이 넘었어. 재활 치료 갈 때 택시비는 또 어떻고 당신 월급으로 이게 감당이 돼.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아버지잖아? 민호의 목소리엔 짜증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맞지? 근데 처음에 집 살 때 아버님이 돈 보태 주신 건 맞지만 그동안 대출금 갚은 건 다 우리 돈이었잖아. 지금 우리 집에서 먹고 주무시는데 연금 우리한테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빚진 것처럼 살아야 해? 야,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들으시겠다. 들으시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대로 가다간 지훈이 영어 학원도 끊어야 할 판이야.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헌신이 그들 눈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제가 믿었던 가족에는 현실이 돈 문제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눈칫밥 먹는 죄인처럼 숨죽여 지내고 밤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에 짓눌려 가던 어느 날 민호가 제게 마지막이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날 민호는 평소와 달리 퇴근 후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를 띠고 말이죠. 제 건강을 묻더니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하는 아주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블록체인 어쩌고 하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3개월이면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버지 이게요. 최소 진입 금액이 5천만 원부터인데 저랑 수진이는 지금 현금이 꽉 묶여 있어서요. 아버지, 혹시 비상금으로 묶어두신 그 예금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딱 3개월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돈 벌면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 걱정 없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수진이도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거고요.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친구 박 선생님의 경고가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건 함정이다. 하지만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아버지,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저 한 번만 믿고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의 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빈 껍데기 가장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그 마지막 비상금뿐이었죠. 만약 이것마저 거절한다면 제가 이 집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해 버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공포가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 그놈의 아비로서의 체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절하면 아들을 못 믿는 옹졸한 늙은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제 관성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다음 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정기예금 5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제 낯선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 번째 화근을 제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늙은이의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주면 가정의 평화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제 마지막 구명조끼였습니다. 돈이 넘어간 뒤 민호의 태도는 딱 이틀 좋았습니다. 물도 떠다 주고 살갑게 굴었죠. 하지만 그건 신기루였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는 이전보다 더 말이 없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투자건을 물으면 기다려보세요.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재촉 좀 하지 마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녀석의 휴대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렸고 그때마다 베란다로 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했습니다.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대부업체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함에 뜨거운 김을 쐬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민호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소위 말하는 코인 선물 투자를 하다가 원금 5천만 원은 고사하고 수천만 원의 빚까지 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애초에 확실한 투자 따윈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목숨처럼 믿었던 아들은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을 도박판에 쏟아붓고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녀석의 축 처진 어깨가 더 이상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사건이 제 칠순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케이크도 축하 파티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울분 때문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소파에 쓰러졌고 놀란 며느리가 배식 이유를 불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당장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인 민호와 며느리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구할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그 차가운 복도에서 들려온 그들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확성기를 댄 듯 또렷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하면 1, 2천만 원은 깨질 텐데 지금 우리 수중에 돈이 어디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그 5천만 원은 2배로 불린다며 지금 수술비도 없다고 하면 어떡해. 나 진짜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나라고 사기당할 줄 알았냐? 나도 지금 죽고 싶다고 민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아버님. 저대로 돌아가시게 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게는 10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지만 제 심장을 산산조각내는 한마디였습니다. 저기 아버지를 그냥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안 될까? 좀 싼 데 있잖아. 의료수급자 혜택 같은 거 알아보고 요양병원 한 달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데 말하는 거야, 지금. 아버님 상태로 받아주기나 한데 거기 가면 얼마 못 버티실 텐데 그럼 어떡하냐고. 당장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집 담보 대출이라도 더 받아. 그럼 지훈이는 우리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베개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붙들고 있던 효도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믿음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내 생명보다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을 자기 아들의 학원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아버지라는 짐을 처리할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극심한 고통 끝에 머릿속이 섬광처럼 맑아졌습니다. 칠흑 같은 터널을 수십 년 헤매다 갑자기 출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던 3가지. 자식 덕 보겠다는 헛된 기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헌신. 그리고 늙은이의 쓸모없는 자존심. 이것들은 제 삶의 지지대가 아니라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족쇄였습니다. 이제 제 손으로 이것들을 끊어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자 저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제 휴대전화 좀 주십시오. 전화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차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틀렸어. 자네 말이 다 맞았네.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나 좀 살려주게. 박 선생님은 두말 없이 달려왔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그는 제 창백한 얼굴과 복도 끝에서 여전히 말다툼 중인 아들 부부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단박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걱정 마. 내가 왔네. 병원비는 내가 일단 낼 테니 수술부터 받세. 목숨이 제일 중요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내 돈으로 내 목숨 구할 거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젊지만 유능한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고 휴대전화 속의 송금 내역과 문자 기록을 확인하더니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보통 자녀에게 준 돈은 증여로 봐서 돌려받기 어렵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투자 명목으로 가져간 5천만 원은 대화 녹취와 정황상 명백한 기망행위, 즉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위독한 부모를 방치하고 치료를 거부하려 한 대화 내용은 존속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카드로 협상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처벌입니까? 돈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벌은 필요 없소. 그저 그 5천만 원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고 싶소. 그리고 앞으로 저들과 깨끗이 남남으로 살고 싶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병원비를 대납해 주었고 며칠 뒤 몸을 추스른 저는 아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 네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다. 난 평생 그 믿음 하나로 살았다. 내가 내 심장을 꺼내주면 너도 반포지효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성는 알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틀렸다. 저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내 목숨이 네 아파트 대출금보다 못하더구나. 내가 언제 죽나, 언제 이 짐을 벗나. 그 생각뿐이었지. 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하려 입을 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 네가 투자한다고 가져간 5천만 원, 그리고 너희 부부가 내 수술 거부하고 요양병원 보내려 했던 모의 내용, 사기죄랑 존속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직장에서 잘리고 감옥 가고 싶으냐? 민호는 바들바들 떨더니 덜썩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직장 잃으면 진짜 끝장이에요. 바닥에 엎드려 비는 아들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었을까? 어쩌면 무조건적인 내 사랑이 독이 되어 이 아이를 이기적인 괴물로 키운 건 아닐까? 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주마. 5천만 원과 박 선생님이 내주신 병원비까지 합쳐서 내 계좌로 입금해라. 돈 들어오면 고소는 안 하마. 그 대신 그 돈이 입금되는 순간 우리 부자 인연은 끝이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앞으로 나 부양할 필요 없고 나도 더 이상 너희 현금 지급기 노릇 안 한다. 저는 드디어 제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확은 천륜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민호는 결국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는지 집을 담보로 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저는 박 선생님의 돈을 갚고 남은 돈을 들고 퇴원했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근교의 시설, 조흔, 실버타운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삼시 세끼 영양 잡힌 식사가 나오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었던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탁구를 치고 날씨 좋은 날엔 관광버스를 타고 단풍, 놀이를 갑니다. 제 연금은 이제 오로지 저를 위해 쓰입니다.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새 옷을 사 입습니다. 세 가지를 버리고 나니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니 상처받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 돈을 쓰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쓸데없는 체면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하니 진정한 우정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민호가 몇 번 전화도 하고 사죄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마음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는 사람, 먼 친척 정도로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들리는 소문엔 비 때문에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지만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합니다. 아들에게 헌신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로서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제가 진정 후회하는 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화근을 좀 더 일찍 내다버리고 내 인생을 찾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70대 친구 여러분, 남은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내 노후의 보험이라는 생각 제발 버리십시오. 자식은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 짐은 그들이 져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돈과 존엄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면 효자도 불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도와달라 말하십시오. 체면 차리다가 골병듭니다. 이제라도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저처럼 머리가 깨지고 피를 본 뒤에야 후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김영수 선생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거나 노후를 위한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